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지 2%대의 물가 상승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성장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에 5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 이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2.9% 상승률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0.2% 포인트 정도 좀 둔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의 둔화세가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내비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2.7% 상승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상승률이 사실 19%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도 지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이번에 2.2% 상승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대로 가고 있어서 뭐 지수상으로 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는 맞다. 하지만 체감하는 거는 절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못 하실 것 같다. 그런 이유는 이제 아까도 차트에 보셨지만은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참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역시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2% 초중반 정도로 유지하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목표치를 항상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이제는 사실상 봤을 때 한국은행도 2% 초반, 2% 이렇게 보고 있군요. 물가 상승률을. 근데 아직도 지금 본다 그러면 2.7%, 2.9% 가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물가가 내려와야지만 사실상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네. 이제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게 아니야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선식품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물가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시장에 가서 뭐 물건 사오고, 특히 우리가 먹는 거, 신선제품 지수라든지 장바구니 물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맞아, 가장 많이 접하는 물품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제 농수산물 물가가요. 아까 보셨지만 19% 올랐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거기에 사과가 80%를 차지해요. 사실 그러니까 80% 상승이 됐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같은 경우가 지금 와. 뭐 126% 상승을 했고요. 네. 사과가 80%, 그다음에 뭐 귤이 이제는 67%, 복숭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선 과실 자체가 한 39% 정도 지금 이제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거다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제 영향을 줬던 게 석유류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올랐습니다. 원래 좀 둔화되고 있다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이번에 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이유가 실질 소득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 가구당 1분기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이 1.6%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1.4% 상승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월급에 찍히는 거는, 통장에 찍히는 거는 아무래도 임금 상승이 되다 보니까 좀 높아졌는데, 그런데 물가가 이제는 그만큼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예, 물가가 그만큼 오르다 보니까 네. 내가 월급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한국은행이 향후 물가가 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거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가 기조를 볼 때,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이제 금리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소비자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만은 네.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변수가 생겨요. 유가에 대한 변수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물가를 바라봤을 때도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달러 지소가 된다 그러면 고환율 상태로 되죠. 환율 자체가 높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높다? 그럼 이거 시차를 두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변수가. 세 번째가 외국인 투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싸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게 들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 1분기 성장률이 예상 외로 1.3% 상승, 좀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물가 한마디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뭐 금리의 향배, 물가의 향배가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금 신중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하반기까지 2%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면 네. 한국은행도 입장을 좀 바꾸게 될지 조금씩 금리 인하 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유럽권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아 정말 왜냐하면 금리가 좀 인하가 돼야 지금 너무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일반 많은 분들도 돈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인하되면은 좋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금통위, 뭐 한국은행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확실하게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걸 보고 아마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국제 정세를 본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곧 이제는 열리는데 금리가 봤을 때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각자 도생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럽에서 먼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일단은 환율 자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지속이 계속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의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누가 먼저 또 금리 내리느냐의 싸움이 아마 지금은 좀 어색한데 이 시그널이 근데 이제 하반기 되면은 급속스럽게 누가 먼저 금리 내리느냐의 신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네. 먼저 내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늦으면 안 되죠 또. 그러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고민스러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뭐 금통위에서 봤을 때 미국 금리 인하를 보고 아마 확실하게 보고 내릴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하면 빠르면 9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내에 2번이라고 한다면 9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0월과 11월 이때 한 번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아마 지금의 중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으로 정말 떠들썩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랐는데 만약에 이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네.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치를 정량적 가치와 이게 정성적 가치로 좀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량적 가치는 뭐 이미 많은 뉴스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최대 140억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대로 본다 그러면 그 이 140억 배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느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 갖고요. 최대 그 해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남미의 이 가이아나 광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10억 배럴이거든요. 최대 해전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00년 들어와서. 근데 네.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 110억 배럴은 그쵸. 이미 시추해서 그쵸. 확인된 게 110억 배럴이고 확인이 됐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140억 배럴은 아직은 추정하고 추정치죠. 있는 그다음에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가스가 3분의 2, 예.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 나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시추를 해봐야 아는 예. 거지만 예. 그래도 뭐 정부가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수치만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역대 최대의 어떤 해전이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동해 가스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정부에 발표되는 300배가 넘는 수준이고 천연가스는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이런 정량적 가치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 본다면 삼성 시총의 5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삼성 시총 지금 440조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5배면은 2,0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조.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적 가치, 이런 정량적 가치로 숫자로 본다 그러면 네.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정량적 가치만 있느냐? 정성적 가치도 있다. 우리가 사실상 산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지금은 사실 명목상 산유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전에서 동해전에서 가스 나와서 명목상 사실 산유국인데 실질 산유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국가 경쟁력도 그렇죠.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름을 사올 때, 가스를 사올 때 항상 우리는 경쟁 우위가 없어요. 네. 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산유국이 되고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온다 그러면 계약 협상을 했을 때 이게 사실상 위치가 그렇죠. 달라지죠. 경쟁 우위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적 가치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도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정부의 말대로 하면 수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물론 뭐 그건 희망사항이겠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수출까지도 가능하다라 그러면
뭐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하기 위해서 기름을 뽑는 기술, 탐사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같이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그럼 이런 어디서 나오는 부가가치도 상당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량적 가치, 정성적 가치를 다 평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 기대감이 빨리 좀 실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어떤 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산유국이다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고 네. 혹시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 위험 요인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35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0년 후에나 사실상 이게 본격적인 시추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한 개의 시추공을 뜯는데 1,000억 원 정도 비용이 걸린다고 이제는 그 정부가 이제 발표를 네. 했어요.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5개 시추는 좀 뚫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5,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 5천억. 그렇죠. 최소 5,000억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를 뭐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닉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수사로 보느냐 이게 경제적 수사로 보느냐의 그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비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뽑아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게 미지수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느냐 아니면 도전하느냐. 그 결국에는 이제는 저는 투자라고 봐요. 한 5천억 투자해서 뭐 2,000조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정말 저는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탐사 자원량 아까 차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140배럴이죠. 예. 그다음에 가스가 75% 아까 말씀드렸죠. 98억 배럴에다가 석유가 25% 42억 배럴. 그러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11위 수준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억 정도 물론 뭐 부하 조금 더 뭐 다른 비용까지 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지만 그래도 5천억 정도 투자해서 더 많은 양의 어떤 석유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수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레토닉으로 보면은요 말들이 많죠 당연히 네. 예,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정부에선 시추 성공률을 20%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고 좀 네.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석유, 가스 생산이 가능한 시기는 2035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이르게 발표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이제 경제적 관점을 본다 예. 그러면 네. 저희는 지금은 경제적 그렇죠.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상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다 이런 뭐 볼 수가 있겠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한 시출했을 때 그 1,000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비용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천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알 권리 측면에서 저는 이 비용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의 성공 확률 보는데요. 사실 5% 성공 확률만 있어도 일단 탐사 시작하고 뚫기 시작합니다. 그럼 20%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의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이 대전 역사 내부 분점 임대료를 두고 코레일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대료 갈등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코레일 유통 아마도 이제 대전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예. 거거든요. 사실 예. 그거 누가 러브콜을 했냐면 코레일이 먼저 러브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심당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 대전역에 이제 들어가서 파는데 원래의 지금 갖고 있는 게 월 매출의 4%였어요. 지금의 네. 임대료는 그래서 1억 원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월 매출이 얼마냐? 26억입니다. 예. 엄청나죠. 월 매출이요? 그렇죠. 연이 연 매출 아니라. 아닙니다. 월입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이 26억 나와요. 예. 근데 원래는 지금으로 받는 게 4%에서 1억 원씩 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17% 원래대로 이게 원래 규정이에요. 17%. 그러니까 규정대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17%가 원래 규정이었던 원래 규정이죠. 거고. 왜 예. 특혜 주냐 이거죠. 왜 성심당에 특혜 주냐. 이래갖고 이제는 뭐 코레일 입장에서도 난처하니까 규정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 17% 한다. 그러면 4억입니다 이제. 한 달에 4억. 한 달에 4억 임대료. 그럼 누가 낼 것이냐. 힘들죠. 사실 그래서 지금 월 매출액의 17% 적용해서 스스로
4억을 내라 그러면 이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심당 입장에서는 월 1억 원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예, 입장 발표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고 과연 이거를 누가 중재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정치권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좀 나섰습니다. 예, 대전시가 네. 나서서 야 대전 역사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장사를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뭐 다 떠나서 좋은 중재자로 좀 봐요 일단. 근데 그것도 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 성심당이라는 거는 성심당이라는 기업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성심당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러브콜 해도 안 오는 기업입니다. 대전에 그러니까 충남에 뿌리를 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전 역사에 공간이 남는 지역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는 저는 뭐 특혜라기보다는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 해줄 수 충분히 있다. 이제는 대전시에서 해줄 만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충청남도권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재안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서로들 이런 생각을 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